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례의 주제는 혼외자입니다. 오늘은 혼외자와 관련된 사례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혼인기간이 거의 25년 된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항상 누가 이혼 청구했는지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듣기 쉽게 남편이 이혼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다고? 아내가 잘못했냐?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남편 혼인 13년 차부터 상간녀하고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 13년 차 지나고 14년 차에, 혼인 14년 차에 아내가 이걸 알게 됩니다. 뭐 엄청 많이 싸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싸우고의 결론은 남편한테 다시는 상간녀하고 만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받은 후에 혼인 생활을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을 받았는데 6달 뒤에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하고 연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집 및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맨몸으로 나갈 것이며 한 달의 생활비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주고 다시는 어떠한 여자도 업무 외적인 만남이나 통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아내가 내리는 처벌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아냅니다. 각서 내용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무 효력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 효력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결국 남편이 바람폈다라는 거는 입증을 하는 각서는 되겠죠. 다만 뭐 재산권이나 양육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 이 남편이 이제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벤처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거의 400만 원 가량을 아내한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한참 볼 때는 참 좋았는데 안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혼인 18년 차에 이때 물려버립니다. 왜냐?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생활비도 지급 못하고 경매로 가재도구를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냐? 가정주부입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을 하고 예금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보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충남에 거의 500평 되는 땅을 1억 7천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혼 시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10배가 뛰었습니다. 거의 10배, 거의 17억 가까이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상간녀도 있고 애도 있지 않습니까? 상간녀 사이에. 이 상간녀 문제로 가족들한테 죄책감을 엄청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감정이 그런 게 양가적 감정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난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난 존재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혼인 25년 차에 아내하고 남편이 별도로 외출을 했습니다. 각각 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 계시니까 이제 서로 연락을 했겠죠,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아내를 먼저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딥니까? 이러니까 남편이 내 어디 건물인데 여기 주차장에 좀 들어와 줄 수 없나? 라고 남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 아내가 뭔 소리입니까? 뭐 한다고 그 귀찮게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건물 밖에 나온다! 라고 했겠죠.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평소에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트리거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그냥 힘들어갖고 건물 주차장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보고 나오라고 하다니, 내가 진짜 존경 못 받는구나. 약간 트리거가 돼가지고 서운하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내가 차려준 식사도 안 하고요, 대화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남편이 이전에 구입했던 수면 양압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면 양압기에 대해서 대금이 밀린 겁니다. 대금이 밀리면 어떻게 되냐? 이 대금 안 내는데 그걸 두겠습니까? 업체에서 이걸 수거를 해온 겁니다. 수거하러 온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수거하러 왔을 때 집에 아내만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걸 알리지 않고 수거하는 거 그냥 수거하라고 가버립니다. 그럼 남편이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냐고 아내한테 이제 서운한 폭발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사건 때문에 남편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결국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아내는 또 아내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내는 어느 날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하고 지인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남편이 이래 말합니다. 지인한테. 계속 상간녀하고 연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간녀 자녀하고 상간녀한테 선물도 해왔었다. 그리고 상간녀하고 헤어질 때 내가 진짜 펑펑 울면서 60세가 되면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60세가 되면 이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아내도 괴로워할 거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고 서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아내가 이걸 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상간녀 더 이상 안 만난다 했는데 갑자기 뭐 선물을 한다더니, 뭐 그것도 자녀한테도 선물을 한다더니, 결국 남편 계속 추궁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 뭐라고 하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이고, 내 혼인 14년 차 이후부터 네가 헤어지라고 했을 때부터는 내 만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 남편이. 내 그 혼외자한테 선물해왔다는 거 네 이제 알았으니까 기왕이면 네가 내 대신 혼외자한테 선물을 해주는데 좀 내 혼외자 좀 챙겨주면 안 되겠냐 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특히 뭐라고 하냐면, 혼외자한테 선물 주고 관심 가지는 거는 최소한 도리가 아니냐. 너가 이거 문제 삼는 게 이상한 거다. 너가 오히려 내 자식이니까 너도 네 자식, 내 자식은 네 자식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남편은 결국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내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갖고 별거 제안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원래 살던 집에 싸놓은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 다 챙겨갖고 고시원으로 옮겨버리고 아내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혼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내가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토지도 가지고 아까 17억짜리 토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토지 처분할까봐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 걸고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소송 직전 아내한테 이 남편이 자기야 원수니 악수니 해도 나는 안 되겠어. 자기 힘 옆에 있어야겠어. 몹시 힘들어 죽겠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오피스텔에 아들하고 방문해가지고 남편을 설득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같이 남편이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17억짜리 토지에 방음벽 공사 문제가 생겼는데 아내 혼자 가냐?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함께 갑니다. 또 소송 후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살아가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 남편이 나 아내하고 못 살겠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 내용이 뭐냐? 혼외자 문제로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냉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아내하고 합의하여 별거하던 중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내 건강도 악화됐는데 오히려 아내가 내 집을 싸서 모두 보내버렸다. 그리고 현관문 장치 잠근 거 가지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이 남편을, 몸 아픈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내한테 줘야 되니까 이걸 대비해갖고 나하고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건전하 설정해놨지 않냐. 그리고 나한테 알리지 않고 예금 등 해지해가지고 은닉도 하고 그리고 혼인기간 중에 나하고 뭔가를 의논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가 함께 이룩한 재산인데 이거는 아내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자기 명의에 있는 거. 이혼 안 해주려는 게 딱 그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일단은 남편 주장에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주장에 대해서 혼외자를 낳은 문제로 물론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혼인 14년 차에 부부가 화해한 이후에는 부부 사이에 위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신 자괴감으로 냉대를 받았다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지속적으로 냉대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됐던 지하주차장 사건, 이 부부 대화 단절이 계기가 된 트리거가 된 지하주차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 남편하고 부부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부부한테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 또한 수면 야합기도 마찬가지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이 사건 부부의 문제가 뭐냐? 남편이 상간녀하고 수년간 아내 몰래 이메일로 연락하고 지내온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거 남편이 이로 인해서 아내의 정신적 충격하고 혼란을 이해하고 달래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 아내한테 혼외자도 너 자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외자를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는데
결국 아내 입장에서 자극이 되면서 갈등이 일시격화돼가지고 별거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이혼 소송하기 전에 아내한테 자기야 온수리 악수리 해도 나는 안 되겠어. 자기 옆에 있어야 되겠어. 몹시 힘들어 죽겠어. 뭐 중간에는 하늘 땅만큼 살아가지. 뭐냐 이게. 당신이 아내한테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관계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내가 예금 해지한 거는 한편으로 이렇다. 혼외자한테 당신이 함부로 재산을 넘길까 봐 한 조치에 불과하고 당신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아내하고 당신하고 협의하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을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혼외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넘어서 자기 씨로 낳은 자식을, 배다른 자식을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키우라고 합니까?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혼인 8년 차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 협의 이혼 이후에 일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기간 중에 상간남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 4년 차에 상간남 사이에 혼외자 딸을 출산을 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갑니다. 어떻게 했냐, 남편한테는 혼외자라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 8년 차 딸이 4살일 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친권자하고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을 했고 아내가 이 딸을 홀로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협의이혼이 끝나고 7년이 지난 무렵에 남편이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내가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니까 딸에 대해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 남편의 면접교섭 심판 청구에 대해서 아내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일단 딸이 아직 너무 어리다. 7년 차니까 11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장기간 남편을 못 만난 상태에서 남편을 보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남편이 좀 더 인내해서 딸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마친 5년 뒤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니까 만약에 이걸 마치고 나면은 남편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 면접교섭 심판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법원이 이러한 아내의 주장하고 남편의 주장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있다는 남편이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딸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만나달라는 게 조금 의아하니까 장기간 교류 단절의 이유로 이 면접교섭이 이 딸의 복리를 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남편의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교섭 심판 청구가 있고 난 8년 뒤에 딸을 보여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딸하고 보고 싶다고 해도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고 남편이 내 딸하고 좀 연락 좀 하자고 해도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냐? 갑자기
남편이 딸을 상대로 칭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의 이제 이혼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남편과 딸 사이에 칭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소송 법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유전자 감정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딸은 유전학적으로 부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남편과 딸은 유전학적으로 부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칭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제 쇼크죠. 왜냐하면 남편은 내 친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이 아내한테 뭘 했겠습니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남편이 이걸 합니다. 딸을 친자로 속인 행위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 주장의 요지가 뭐냐? 혼인관계에 있던 기간 중 부정행위해서 혼외자인 딸을 출산하고 이 혼외자인 거 알리지도 않고 마치 내 딸인 것처럼 속이다가 이제 와서 20년 만에 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한 방법으로 딸이 내 딸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거 불법행위 아닙니까? 라고 법원에 물어보는 거죠. 법원이 뭐라고 하냐? 불법행위 맞다. 그리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합니다. 액수를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길면은 주장이 이게 따라옵니다. 아래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딸을 임신할 당시에 남편과 내가 성관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남편은 미필적이나마 딸이 자기 딸이 아니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이혼할 때 남편이 이런 거 의심하면서 약점 삼아가지고 나한테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거든요. 안날로부터. 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민법 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를 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아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냐? 너가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알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면접교수 청구 때 아내가 뭐라 했죠?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수 거의 15년 차 딸 12살 때 면접교수 청구를 했을 때 한 적이 없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5년 후에는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칭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서도 뭐라고 했냐? 남편이 전부터 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인지가 돼버립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돼버립니다. 이 주장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 아줌마도 이 아내도 한 적이 없는데 법원이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했어도
남편이 전부터 딸이 친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닌 걸 알고 있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당신 증거 없어. 그래서 너 항변 이유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고 남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위자료 얼마를 인정받았냐? 3,50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1억을 청구했는데 3,50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속았는데 약간 괴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 그 변호사들이 흔히 보면 3,500만 원 위자료면 꽤 잘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는. 그래도 제 판단에는 20년 동안 속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은 내 딸이 갑자기 내 딸이 아니게 된 그 충격이 3,500만 원에 불과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사례에 있어서는 3,50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0년 차 된 부부입니다. 그리고 30년 차니까 애들이 전부 다 성년이 됐겠죠. 성년이 된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혼외자 사례 아니야? 혼외자 사례 맞습니다. 처음에 와이프하고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희 둘이랑 안 맞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와이프한테 시부모가 뭐랬냐면은 너가 쟤를 데리고 살 수 없을 거다. 너가 아깝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둘이서 혼인신고하고 자녀를 임신을 합니다. 결국 시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신혼 초부터 시부모하고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자녀가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 더 생기고 출산하고 난 뒤에는 시부모가 그냥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부모 시댁 생활이 시월드가 끝난다 했더만 문제가 뭐냐?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생활비에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갖고 평탄치 못한 혼인 생활이 계속 지속을 해왔습니다. 혼인 5년 차부터 이놈의 남편이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인 7년 차에는 상간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 2명을 출생을 합니다. 집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갈등 있던 시부모님, 이 남편 때문에 처음과 달리 아내와 손자녀의 생활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손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고 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노를 보면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흉잡을 데 없으면 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말이 있다.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라. 엄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런 뭔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글들을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고 편지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가 이 별거 기간 동안, 별거 기간이 꽤 깁니다. 유방암 수술을 마쳤는데 이 시부모님이 새해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라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입학식 또는 졸업식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해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 혼인 23년 차에 유방암 왼쪽 가슴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으로. 그럼에도 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시어머니가 목 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병원에 한참 입원하고 있는데 자기 유방암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대장암 진단 후에 입원했을 때도 수시로 문병을 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아내를 챙기고 시아버지 병수발, 시어머니 병수발은 아내가 다 하는데 이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혼외자 놓고 상간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했죠? 시아버지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연명치료가 불가능해서 결국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10일이 안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이 아내한테 이혼을 청구를 한 겁니다. 또 시아버지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하고 자녀들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시아버지 명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받습니까? 상속을. 남편이 받죠. 그럼 남편하고 여동생이 시누이죠. 이거를 아내하고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상속특기 마친 후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남편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뭐라고 했냐? 이랬습니다. 피고가 아내가 지나친 교육 열로 인해 가지고 부부 다툼이 많았고 자녀들한테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돈을 밝히고 남편을 체감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는 등 아내 잘못으로 별거한 거다. 그로부터 약 14년간 물론 나도 잘못했겠지. 근데 나 다른 여자 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 있다. 우리 아내하고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내 나갔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악의적으로 내가 유체 배우자라고 이혼에 동의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아내하고 혼인 생활 계속 강제하는 거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거녀하고 동거녀뿐만 아니라 이거 이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녀로 인지를 신고를 못한 혼의 자녀들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참 말 잘하죠.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냐? 말 잘한다고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아내 보십시오. 남편이 나오고 난 뒤에 시부모님들 자유 공개하고 남편은 어떤 도움이 없으면서도 자녀들 다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앞에 본 사실관계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하고. 법원도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수차례 걸쳐서 가출하고 상간녀하고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혼의 자료 두고 너 대신 남편 대신 시아버지가 생활비 보조해주면서 아내가 두 자녀 보살펴 왔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하게 연명치료도 더 이상 안 돼갖고 포기해서 퇴원한 시점에 이 사건 소원 제기한 건 너지 않느냐. 남편 너 아니냐.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 받으면서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빈소를 아내가 챙겼고,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 본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아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바라보면 청소년기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리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 너는. 그리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거 원래 아버지 명의 아파트 아니냐. 그거 너희가 상속이냐 이유로 남편하고 여동생이 시누이가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마치고 생활비 지급도 안 하고 아파트에서 오히려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 의무, 성실 의무, 동거 의무, 모든 의무를 당신이 져버린 거다. 당신 남편한테 그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은, 너가 말하는 상간녀의 관계, 그리고 혼외자와의 인지 부분,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중혼 아니냐. 그 혼외자들한테 내가 미안하게 하지만은 어쩌겠냐. 너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너가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결문에 설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을 합니다. 참 어렵죠. 참 정의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판결 보면서 참 이 판결문이 되게 명문으로 적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판사들이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기준점이 명확합니다. 선악 양분 구도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선악 양분 구도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